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구. 안녕하세요. 오늘 주파수 동구 36.5에서는 예술과 관련한 재미있는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콘텐츠 에이전시 윙 커뮤니케이션즈의 손흥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 뮤지엄 이야기를 해주실 리얼 인문학 박소영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대표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리얼 인문학 여행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행과 인문학을 접목해서 쉽게 신선하게 많은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강의하고 또 인문학 책을 쓰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문화나 예술에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네. 다들 뮤지엄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미술관, 뮤지엄에 갔을 때 어떻게 관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궁금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림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야 하는지, 인증샷은 어떻게 찍어야 좋은지, 특히 외국에 여행 가서 모처럼 세계적인 뮤지엄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루브르 또는 메트로폴리탄처럼 정말 넓고 광활한 뮤지엄에서 막 2-3시간 만에 시간 쫓기듯이 빨리 봐야 될 때 가장 알차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맞아요. 세계적인 뮤지엄들, 대충 이름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루브르, 아니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또 영국의 대형박물관도 있고 한데, 저도 매년 가지만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돌아다녀도 3박 4일을 봐도 다 못 볼 것 같은데. 그 정도인가요? 사실, 근데 여행을 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워낙에 또 파리 가면은 루브르 말고 에펠탑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으니까 지금 한 2-3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때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큰 뮤지엄에 갔을 때는 딱 입구에 들어가시면 아마 아트샵을 만나시게 될 텐데 여기를 일단 먼저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트샵이요? 네네. 혹시 원래 뮤지엄 출구 쪽이나 이런 데 주로 보이는 그 아트샵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원래 굿즈 파는 곳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보통 아트샵은 뮤지엄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는 코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시실을 다 돌아본 다음에 맨 마지막 동선에 이 아트샵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들을 굿즈로 구매하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뮤지엄에 갔을 때는 이거를 순서를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트샵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길게 보실 것도 없고 5분 정도? 그 정도만 한 바퀴를 싹 돌아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아트샵에 굿즈를 뭘 팔고 있지?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어떤 작품으로는 그냥 엽서만 딸랑 한두 가지의 굿즈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술 작품이 있고요. 또 어떤 예술 작품이나 그림으로는 와, 이거는 엽서도 있고 가방도 있고 우산도 있고 거울 별의별 굿즈를 다 만들어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강아지 옷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 네, 옷까지요? 먹을 거는 물론이거니와. 자, 그렇다면은 한두 가지 굿즈만 딱 만들어 놓은 그림이 더 유명한 그림일까? 아니면은 정말 온갖 세간살이를 다 마련해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더 이 뮤지엄의 하이라이트일까? 아마 딱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트샵을 한 바퀴 돌아보면 이 뮤지엄의 하이라이트가 뭐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은 주인공이나 그쵸.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그림은 꼭 봐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뮤지엄의 얼굴, 정말 이 뮤지엄의 관람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굿즈가
아주 많은 종류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꼭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동선을 짜시면 되겠고요. 이 굿즈를 보신 다음에는 뮤지엄의 도록들도 한번 휘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록이요? 네. 이 도록들이 꽤 두껍고 사실은 아주 비쌉니다.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여행객들한테 이걸 구매한다는 것은 조금 모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짐도 무거워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도록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나와 있는 샘플을 그냥 쓱쓱쓱 넘겨보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글로벌 뮤지엄에서 도록을 만든다고 할 때 뭐 생전 처음 들어보고 실력도 인증이 안 된 포토그래퍼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정말 실력 있는 포토그래퍼를 고용을 해서 뮤지엄의 조각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아주 많은 컷을 찍고 그중에 가장 잘 나온 그 작품이 아주 돋보이는 사진을 골라서 도록에 싣겠죠. 그거 이해했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도록을 보고 전시실에 가서 같은 작품을 그 도록에 나온 것과 그 비슷한 앵글로 찍으면 그겁니다.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아주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찍었던 그 앵글로 우리도 인증샷을 남길 수가 있겠네요. 네. 하긴 요즘은 사진 필수고 또 누구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왕 찍는 거 사진 전문가 시선으로 초이스한 앵글로 찍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뮤지엄을 관람하기 전에는 출구 쪽에 있는 아트샵을 그냥 한 바퀴 미리 쓱 도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 뮤지엄의 최고 하이라이트 작품 위주로 동선을 짤 수도 있고요. 또 도록을 보시면서 작품을 찍는 앵글도 예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럼 뮤지엄의 아트샵에 갔다가 전시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대표님, 그럼 예술 작품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작품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던 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마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예술가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붓을 손에 쥐고 붓을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손을 이용합니다. 네네. 우리가 아주 특수하게 로보트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 캔버스와 화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그 생각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어요. 혹시 그 화가의 팔 길이만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팔을 뻗었을 때 그림에 손이 닿을 정도.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 예술가의 시선과 캔버스 사이의 거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팔 길이 앞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cm 이 정도. 네, 60cm까지 알고 계시고, 네. 보통 예전에는 화가들이 여성들이 많지 않았고 성인 남자들이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 남자 팔 길이가 60cm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림을 감상하기 좋은 거리는 바로 팔 길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벽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화가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리기도 하고 또 마티스 같은 경우도 벽화는 아주 긴 정말 장대 아주 거기에 숫을 매달아서 밑그림 드로잉을 그리기도 했으니까 네. 루브르에서 나폴레옹 대관식 같은 엄청난 대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화가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리다가 멀리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했을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거는 팔 길이 앞이면 예술가의 시선, 붓의 터치, 그리고 물감의 두께, 마띠에르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그럼 팔 길이 앞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화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네. 예술가가 그림에 쏟아부었던 그 예술가만의 에너지 그리고 숨결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전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크 로스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추상 화가가 했던 말인데요. 이 화가가 그림은 팔 길이 앞에서 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화가의 시선,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안에 자신이 했던 의식적인 경험과 모든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화가와 소통을 한다, 화가와 무언가 영혼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할 때는 역시 팔 길이 앞이 정답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온 블록버스터 전시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림들 그리고 투어 오는 그림들이 보통은 그림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앞에 차단봉을 쳐놓고 그렇죠.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데요. 모나리자, 오죽합니까? 그러니까요. 모나리자는 보이지도 정말 않죠, 잘. 근처도 못 가고 그 많은 사람들 인파에 치여서 맨 뒤에서 있는 데다가 가까이 가도 그 유리 액자, 네네네. 네, 방탄까지 다 되는 그런 유리 액자 안에 있게 되죠. 자, 이런 예외들이 있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화가의 생각과 시선, 에너지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트샵에 들렀다가 네. 그림도 팔 길이 앞에서 감상을 했는데 네. 그런데도 그림이 너무 어렵고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뮤지엄에 가셨을 때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네. 그래서 도슨트 설명들을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을 강의 갔을 때 많이 듣는데요.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예술가의 창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가득 들어간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창의력으로 완성해낸 이 결과물에 정답이 있다? 그거는 조금 의아할 것 같아요. 예술의 정답? 예술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네. 예술 작품은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질문이요? 네, 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술 작품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엄에 들어갔을 때 예술품을 만나면 저 예술품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슨트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슨트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내용은 거의 답에 가까워요. 정답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답을 듣고 나면 작품을 해석할 때 하나의 프레임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도슨트가 말한 이외의 해석을 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예술을 보는 게 관람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도슨트를 가장 마지막에 듣는 게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그런 마지막에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을 맨 마지막에 맞춰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술 관람 방식은 정답을 먼저 보고 정답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기억에 많이 남을까?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외국의 뮤지엄들은 도슨트 설명 방식이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뮤지엄들의 도슨트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일 때문에 외국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저도 도슨트를 듣습니다.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들어보는데 외국은 도슨트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전시실에 들어가서 특정 작품 앞에 서는 거는 똑같죠.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품 앞에서 작품에 대해서 관람객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관람객이 본인만의 해석을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런 의아함까지 드는 대답인데 그럴 때 도슨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네. 도슨트는 맞장구를 치고요. 리액션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관람객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관람객 역시 본인만의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대답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도슨트가. 뭔가 상호 소통을 하네요. 네, 소통을 하면서 네네네. 관람객이 본인만의 그런 창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독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도슨트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도슨트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식을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도슨트가 아니더라고요. 네. 역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감상을 다 존중하는 분위기로 진행하는군요. 단순히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그 메이저 뮤지엄에서는 우리가 작품을 보다 보면 작품 바로 옆에 이제 작품 타이틀과 그다음에 작가 이름 그리고 제작 연도, 재료 이런 것들을 작게 써붙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외국의 뮤지엄은 그것마저도 이 작품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 자유롭고 더 확장된 해석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뮤지엄에 가시면 작품을 관람하실 때 본인만의 해석을 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2명이 봤으면 2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또 100명이 봤으면 100가지의 해석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직업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작품은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인생들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의 전환이 많이들 이루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뮤지엄에 가면 뭔가 좀 괜히 위축되고 막 어렵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만의 감상,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예를 또 들어드리면 아까 마크 로스코 얘기를 꺼내서 계속 그 예술가로 이어가 보면 이 마크 로스코에게 일화가 있어요. 네. 이 로스코는 관람객에게 말 그대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로스코는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이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품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험이요? 예. 그래서 작품을 보기 전의 감정과 보고 나서의 감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술가가 로스코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울다가 실신하는 그런 관람객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미국의 뮤지엄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작품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냐라는 설문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은 화가가 바로 이 로스코입니다. 네. 근데 이 로스코의 그림이 정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위작
소동 역시 이 로스코의 그림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역사 깊은 노들러 갤러리가 이 사건 때문에 오명을 쓰고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저런. 네. 이 로스코 그림이 이렇게 모두가 원하고 탐냈던 그림이다. 그 로스코 그림이 그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그 2천억으로 네. 거래된 그 작품. 네. 그렇죠. 정말 뭐 작품값으로도 네네. 헛소리가 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화가네요. 자, 그런데 이 화가에게 일화가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시사점을 얻었는데 네네. 이 마크 로스코가 스튜디오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스코의 팬이 와서 그림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로스코가 그린 많은 추상화 중에 레드, 오렌지, 옐로우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고르면서 이 팬이 선생님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떠오르는 태양이 생각이 나면서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작품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로스코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낸 거예요. 아니 화를 왜 냈을까요? 저도 그게 의아한데 네. 로스코는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작품에서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지옥을 표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와 정말 좀 뭔가 당황스럽네요. 고객은 그럼 그 그림에서 희망을 보았는데 작가는 지옥을 표현했다면서 화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희망에 찬 그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작가가 지옥이라고 했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지옥으로 해석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만의 감상, 나의 느낌까지 작가의 의도 때문에 모두 다 바꾸어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 로스코 그림이 뉴욕의 억만장자의 집에 걸려있던 이 로스코 그림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이 억만장자가 사망하면서 소장품들이 나온 건데 제가 이 소장품들을 보니까 모네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코도 2점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재력가였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이때 그 거실에 걸려있던 로스코 그림이 빨강과 오렌지 컬러를 쓴 추상화였습니다. 거실에요. 네, 아주 그냥 딱 걸어놨더라고요. 작가는 그 지옥을 표현하려고 그랬다는데 그 억만장자는 그럼 집 거실을 지옥으로 네, 꾸미게 된 거네요. 그것도 2개나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박소영 대표님 말씀처럼 작가의 의도에만 너무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예술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작물이고 또 우리가 창작품을 대할 때는 주입식 교육처럼 먼저 정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스스로의 해석을 하는 트레이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많이 또 도슨트를 들으시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라도 더 수준 높은 감상을 위해서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뮤지엄에서 도슨트를 예약을 하셨다면은 뭐 대략 1-2시간 전쯤에 미리 전시실에 도착을 해서 본인만의 해석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신 다음에 그 뒤에 나는 그래도 정말 정답이 궁금해 라고 할 때 도슨트를 들어보시면 더 풍성한 관람이 될 수 있겠죠.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뮤지엄을 어떻게 관람해야 하는지 예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꿀팁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뮤지엄에 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방적인 의도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만의 감상을 할 수 있는 힘, 이걸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알려주신 박소영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